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학교 이제 첫 시간이죠. 중학교 첫 시간. 집합과 원소라고 얘기하는 파트에 대해서, 집합 파트에서 집합과 원소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중학교 이제 올라오면서부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느끼는 대로 배우게 되지만, 중학교 때부터는 약속된 어떤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기억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가니까 약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머릿속에 암기 또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배우는 것이 먼저 배우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파트는 뭐냐면 책에는 아주 어려운 말로 돼 있어요. 어떤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히 구별, 즉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이렇게 할게. 예외 없이 그러니까 누구나야, 한 사람도 예외가 있으면 안 돼. 한 사람도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예외 없이 누구나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인정하는 모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정하는 모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의 예가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생들의 모임.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잖아. 우리 반 애들 다 보게 되면. 근데,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면, 박지성이라는 사람에 대한, 박지성 요즘에 유명하잖아. 그지? 박지성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있는 브라질 국가대표 같은 팀에서 보게 되면 박지성 선수 별론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예외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또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그러면 내가 봤을 땐 아름다운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지? 즉 다시 말해서 누구나 예외 없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모임들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소는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원소는 뭐냐? 라고 얘기하면 그 집합의 그 모임 속에 집합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반 학생들의 모임, 그러면 우리 반 학생들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일 거고, 그지? 우리 반 전체 학생들뿐만 아니라 자연수의 모임,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계속 점점점 되게 많이 나가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들을 집합, 원소 이렇게 한글로 쓰기가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집합은 이쪽에다 적을까? 집합은 대문자 A, B, C 이런 형태로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그 다음에 원소는 소문자 A, B, C라고 하는 형태로 표시하게 돼. 그래서 집합과 원소를 표시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야. A 집합은요, A, B, C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중괄호로 닫아주는 형태를 우리가 집합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약속된 기호야. 기호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알아둬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집합과 원소, 집합과 이렇게 쓸까? 집합과 원소의 관계를 보고 싶은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여기다 D라고 얘기할게요. D, A, B, C, D. A 집합에는요 원소가 A, B, C, D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놨다. 그런데 집합과 원소의 관계를 살필 때는 어떻게 하느냐? A 원소는 A 집합에 속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요런 기호를 써요. 요런 기호 삼지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원소의 영어 문자 있지, 엘레멘트라고 하는 형태의 첫 글자를 따서 하는 거야. 그러면 B라는 원소도 A 집합에 속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C라는 것도 그렇고 D라는 것도 그런데, 그럼 E라는 원소는 여기 있어 없어? E라는 원소 없잖아. 그지? A 집합에 속하지 않습니다 라고 약속해 놓은 기호야. 그러니까 이 기호는 이쪽엔 원소 적고 이쪽엔 뭘 적어야 돼? 집합 적는 형태로 표시를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제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는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요거는 절대로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 집합의
표현 방법이야. 표현 방법. 표현 방법인데 이 표현 방법 중에서 선생님이 두 가지를 알려준다고. 첫 번째가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가 조건 제시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문제를 풀 때는 원소 나열법으로 문제를 풀게 된다. 알았니? 원소 나열법으로 풀게 되는데, 학년에 올라갈수록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되는 집합이 많아지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소 나열법은 예를 들어서 원소를 나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의 원소들을 알고 있는 것들을 쫙 다 그냥 적어놓기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얘들아,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의 모임을 집합으로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A 집합은 1, 2, 3, 4, 점점점점 표시하면 5, 6, 7, 8, 9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야. 9, 10 이렇게 표시하는 상태. 요것을 우리가 원소 나열법. 그럼 조건 제시법을 어떻게 표현해요? 라고 얘기하면, 조건 제시법은 X라는 걸 먼저 써요, X. 그 다음에 줄을 그어. 그래서 이걸 X바라고 얘기해놓고, X는 이제 요렇게 표시하거든. fx. 요렇게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요 fx는 약속된 기호야. X에 대해서 만족하는 관계식이 있겠구나. 라는 형태로 쓰는 건데, X는 이렇게 해놓고,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10보다 작은 자연수입니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그지? 자연수입니다. 요렇게 적는 습관을 키울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 뭐예요? 그러면 X야, X. 알았어? 조건제시법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 집합의 원소는 X야. X인데 X가 뭘 만족하고 있어?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위와 같이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항상 조건제시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 바 앞에 있는 것이 원소가 된다는 걸 절대로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로야 조건제시법. 오늘은 되게 약속된 원칙을 가지고 하는데 아마 집합에서 뒤쪽으로 가면 이제 계산하는 걸 배우겠지만 처음에는 약속된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니까 머릿속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